자필 규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가 없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사실 이 사안이 2년 동안 이끌어져 왔던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조차 가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 불기소가 난 사안. 오늘 이진호가 대체 왜 불기소가 나고 불송치가 났는지 시청자분들에게 낱낱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필 규정. 손바닥으로 하늘을 일단은 기본적인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달에 영탁의 지금은 전 소속사가 됐죠. 소속사인 밀라그로에서 절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이게 2년 동안 지나져 왔고요. 솔직히 제가 이 사안 때문에 큰 로펌들도 다 찾아가서 로펌 투어 다녔단 말이야. 서초동 로펌 투어 다니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막 하는데 나는 너무 당당해서 이게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로펌들에서는 막 되게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데도 있고 이거 못 이길 수도 있다. 뭐 쉽지 않다. 아마 다 이렇게 겁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상대는 이미 대한민국 로펌 3위 세종을 선임해서 대대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그냥 언론사에 보도자료 쫙 깔고 이진호에 대해서 그냥 압박하고 영탁 팬들 막 매일매일 몰려와가지고 깽과리 치고 이진호 깜빡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어온 끝에 최종적으로 불송치 불기소 판정을 받았다 이겁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법무법인 존재 노종원 변호사님과 KDH 위내 심현진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겼습니다. 진짜 어렵다고 했단 말이야. 진짜 어려웠고 세종이 여러분들 리얼로 셉니다. 대한민국 3대 로펌. 솔직히 저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진짜 말씀드립니다. 이진호 앞으로 돈 벌잖아요. 이진호 돈 벌면 세종 쓴다. 그러니까 저 역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법무법인을 2개나 선임할 정도로 고전을 했어요. 고전을. 못 이길 뻔했다니까. 눈물 없이는 못 벌 썰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9월 달에 제가 가족들이랑 사이판 여행을 갔어요. 휴가차 9월이었나? 갔다가 이제 한국에 왔단 말이야. 그래서 비행기 딱 내리자마자 이제 핸드폰을 켰어. 핸드폰을 켜가지고 딱 봤더니 이진호 7건 가운데 6건 송치 뜬 거야. 이게 바로 리얼로다가 세종의 힘이구나. 그리고 이 자료가 아직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배포되지 않았는데 영탁 소속사에서 친한 기자들한테 아름아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거야. 기사화 해달라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기사가 안 났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다음날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쏟아져. 그러면서 저를 저격하는 유튜버들도 막 생겨났어요. 개인적으로 저를 아는 사람들도 저를 저격하더라고요. 근데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거랑 사건이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 사안의 내용을 다 알면서도 날 저격해. 유튜버 송치 이러면서 저격하더라. 진짜 더러워가지고 진짜.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참아야죠. 힘이 없으면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이런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세종, 물론 이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지속적으로 저에게 우리가 관대하게 너 용서해 줄 테니까 공식 사과 방송해. 그러면 민 형사상 소송 다 취하해줌. 가보세요. 제 입장에서는 6건이 다 송치가 된 상황이었어. 근데 우린 관대하니까 공식 사과 방송만 해. 민형사상 다 취하해줄게. 여기서 마음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면 사람 아님. 진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단순히 저만의 문제였다면은 진짜 그냥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영탁씨 관련돼서 뭐 사실 확인을 좀 더 했을 걸 그랬을 것만이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끝이야. 방송 하나만 해주면. 하지만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 회사가 진짜 다 막 망가지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나 혼자만 살자고 거기서 사과방송을 합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사과방송 제가 하는 순간 그분들이 주장했던 내용들 전부 다 명분이 사라져. 명분이. 그래서 저는 진짜 이악 물고 버텼고 참고 참은 끝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불송치 불기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불송치 판정도 되게 웃긴 게 최초에는 경찰이 7가지 사안에 대해서 6가지를 혐의 있음으로 인정을 해서 검찰에 보냈고 검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혐의를 입증하기는 부족하다. 보완 수사를 해라 라고 경찰에 다시 보냈고 이때 보낼 때 보완 수사의 취지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기 좀 어렵다는 취지였어.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그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전 다시 한번 경찰에 가서 네네 죄송합니다.
아, 네, 수사관님, 네, 진짜. 아, 제가요, 진짜. 정말 진짜 확인 다 했고요. 자료 여기 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저는 불송치 결정이 나면 끝나는 건 줄 알았어. 그게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검찰로 송치된 사안이라 다시 한번 검찰이 보더라고. 그래서 숨죽이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검찰 수사관 날이 살려주세요 했는데 대한민국 사법 정의 살아있었다. 대한민국 검찰, 경찰, 공권력 전 살아있다. 정의 살아있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이겨서 그런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 이진호가 영탁건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야. 뭐 건물 샀대 막. 근데 사실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상대방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진호가 돈을 벌 목적으로 영탁 사건을 다뤘다. 영리적 목적. 이거 했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억울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계산을 안 해봤었는데 내가 영탁건 다룰 때 영탁건 사안이 조회수도 많이 안 되고 막 그게 막 엄청난 수익으로 연결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제 예천 양조나 사재기 건에 대해서는 정말 다뤄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룬 거야. 정말 돈이 됐으려면 영탁 씨의 사생활이나 다른 문제를 다뤘겠죠. 심지어 이런 분들 사생활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이 많잖아. 예천 양조 건이나 뭐 사재기 문제에 누가 그렇게 공익적으로 관심이 많겠어. 했어. 근데 제가 뭐 그걸 뭐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근데 이번에 검사 측에서 이진호가 영탁 건으로 번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했대. 그래서 나도 조사를 응해야 되니까 계산해서 냈어요. 근데 제가 계산하면서 정말 당당했던 게 뭐냐면 타 콘텐츠에 비해서 30% 이상 더 낮은 수익. 내가 다른 거 하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버는데 영탁씨 콘텐츠를 하면 타 콘텐츠보다 30%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리스크를 감당해 가면서 했다. 그게 뭐냐? 이거야. 그게 공익이야. 여러분들은 잊었겠지만 일반적인 대중들은 다 잊어버려요. 아니 누가 기억해? 영탁 소속사가 날 고소한 거를 아직까지 누가 기억하냐고. 그런데 기억하는 사람이 한 집단이 있어. 유력이 딱 한 집단. 누구냐? 영탁 팬들이야. 매일같이 와가지고 진호야 지옥 안 가니? 진호야 깜빡 안 가니? 진호야 감옥은 언제 가니? 진호야 하루에 몇백만 원이라는데 진호야 너 하루에 영상 올리면 몇백만 원이면 언제 낼 거야? 진호야 깜빡 안 가니? 진호 나락 갔는데 진호야 사람 괴롭혀가지고 사필 규정이다. 진호야 하늘 봐라. 2년 내내 괴롭히더라. 2년 내내 괴롭히. 그 자료 내가 있을까 없을까? 아무리 팬덤이 좋지만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은 하자 이거야. 어쨌든 수사 결과를 통해서 이진호가 영탁 사건을 영리적 목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했다는 것 역시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사실 진짜로 내가 왜 예천 양조 편을 들어? 영탁 편 들면 돈 훨씬 더 많이 벌어. 여러분들 이진호 뭐 유튜버 나락갔습니다.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돈 많이 벌어요. 진짜로. 왜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그 공익을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인정받았어요.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서 알았어. 경찰이 어떤 수사 목적으로 하는지, 어떻게 수사하는지, 검찰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하나 진짜 수사관님들도 진짜 힘들겠다.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파악하고 아무리 공익 목적이라지만 또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선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자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는 어떻게 무혐의를 받았나? 이게 불기소 이유서가 있거든요. 이진호를 불기소하는데 불송치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입수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이진호 최종 결과. 진짜 피의자 얘기만 들어도 진짜 소름 끼친다 진짜. 이진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하나하나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안 수사 결과 나옵니다. 보안 수사 결과 허위 사실 적시 및 허위의 사실이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예천 양조 관련해서 고소인은 밀라 그러죠. 예천 양조 측에 160억 내지 112억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자의적으로 계산한 후 112억 원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허위의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피의자는 예천 양조 측 보도자료와 피해자 소속사 관계자와의 통화, 인터뷰, MBC 실화탐사대 등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기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이 뭐냐?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관을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짓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는 적시되는 사실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지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한다. 피의자가 그러니까 이진호가 증거자료를 제출한 법무부인 세종이 예천영 측에 보낸 메일 현금 50억과 10년간 개런티 2%가 확인이 된다. 확인이 된다 하죠. 보낸 사실이 있어. 그래서 소속사 관계자와 관련돼서 금액 산정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은 녹취 파일 제가 자료를 냈습니다. 상표권 사용료 20원, 개런티 매출액 15% 18억 등 땡땡 대표의 자필 확인서 등으로 보아 피의자 이진호는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에요. 피의자가 이진호가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계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의자가 방송한 내역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천양조 측은 150억을 요구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영탁 측은 우리는 150억 요구한 적 없어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영탁 씨 어머니가 제출한 자필, 야 우리 이거 줘 라고 해서 자필 그 메모장을 보면 그걸로 산정해서 150억이 나오는데, 저는 당시 영탁 소속사 측과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 150억 아니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서 일단은 예천양조 측에서 실제로 현금 50억과 10년간 로열티 2%에서 60억을 제시했는데 영탁 측이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60억 이상을 달라는 얘기다. 60억 이상에서 112억 사이의 돈을 달라고 한 셈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영탁 측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아직도 그래. 아직도 똑같아. 우리 60억 달라고 한 적 없어. 150억 달라고 한 적 없어. 이거야. 그럼 얼마 달라고 했어? 답 안 해. 답 안 해.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거 답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2년 동안 답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사실에 비춰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에 봤을 때 그 금액을 본인들이 얘기했잖아. 50억 플러스 10억에 대해서 거절했으니까 그 이상을 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진호가 얘기했던 60억에서 112억 사이는 이진호 혼자 망상으로 지어낸 게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내린 거다. 이거를 수사기관을 통해서 인정받은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음원 사재기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녹취록을 고의적으로 조작 편집하여서 피의자 박영탁이 사재기 작업을 같이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여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였고, 피의자는 해당 부분이 편집됐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왜곡되지 않아서 허위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이 뜻이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여서 뭐냐? 내가 영탁이 재규랑 작업을 했어. 근데 그게 실패를 했다고. 이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내가를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삭제를 했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영탁이 재규랑 작업을 했어.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주어를 빼버리면서 의미가 달라지게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의미가 달라진 게 아니다. 이 자료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 다 있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게 딱 그거예요. 의미가 왜곡되지 않는다. 그럼 의미는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은 말이야. 의미가 만약에 내가 편집을 통해서 의미가 달라졌다면 문제겠지. 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으로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을 했지만 그 표현의 전체의 취지를 보아서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제가 그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사실을 적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적시를 했으니까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그리고 이런 보도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 존부 등을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보도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거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을 원칙적으로 그 보도의 주된 부분이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도에 인용된 소문 등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 그 신빙성 등에 비춰 암시되는 사실이 무엇이고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그런 소문, 제3자의 말 등의 존부에 대한 심리 판단만으로는 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인 팩트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고 나오죠. 피의자 이진호가 녹취된 파일 일부를 편집하여 방송에 내보낸 것은 사실이 인정이 되나 피의자의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제3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여 그런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보이며, 내가 영탁이 재규랑 같이 작업했어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었다면 저는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불송치, 불기소가 났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냈다. 그거를 경찰과 검찰에서 판단하건대 문제가 없다. 라고 답이 나온 겁니다. 자, 네 번째. 회장님 공동대표 관련. 고소인은 회사 지분 100%를 이땡땡 대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 박영탁의 회사 일을 봐주는 회장님 같은 분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방송하여 허위의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이진호는 당시 이땡땡 대표와 이땡땡 대표가 공동대표로 지분이 나눠져 있었고 이땡땡 대표의 녹취록에서 이땡땡 대표를 영탁의 원대표라고 표현하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담당 수사관이 직접 땡땡 대표를 상대로 피해자 박영탁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밀라그로와 피해자 박영탁의 매니지먼트를 체결하고 이땡땡 대표가 피해자 박영탁의 방송 출연 등 전반적인 매니지먼트 업을 하면서 순수익금 40%를 수익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땡땡 대표의 진술과 매니지먼트 계약서, 피해자 박영탁의 네이버 프로필 캡처 등을 보아 이진호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진호 팩트 맞다. 자, 제가 이제 제일 황당했던 내용이 딱 이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내가 영탁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영탁 씨에 대해서 뭐 방울뱀 관련돼서 뭘 했대. 이 내용이 뭐냐면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제보를 해줬어요. 스폰에 관련된 취재를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과 통화 과정에서 네가 얘기했던 그 방울뱀 사건 같은 거 있잖아. 그거는 내가 당사자를 직접 만나봐야 될 것 같다 라고 했어. 근데 이거를 마치 내가 영탁 씨에 대해서 음해할 목적으로 했다는 거야. 근데 그 통화는 1년 전에 이루어진 거야. 근데 1년 동안 영탁 씨에 대해서 그 어떠한 사생활적인 관련 내용을 보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사적 통화. 이 통화 내용을 가지고 그쪽에서는 내가 영탁 씨를 음해할 목적으로 방송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피의자 박영탁에 대한 스폰을 해준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 피의자 김 씨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보아서 피의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의자 이진호는 음원사재기 근절, 정당한 상표권 획득을 통해 공익 실현 내지 사회 건전성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서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자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 범위,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의 자체에 관한 재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서 결정하여야 된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 내가 만약에 음해할 목적이 있어서 했다면 방송이나 기사를 써서 영탁 씨에 관련돼서 내가 악의적으로 뭐 스폰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어. 그럼 문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통화해서 야 이거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이 내용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내가 무슨 공공적으로 다 알릴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거를 자기네들이 억울하다면서 본인들이 언론사에 터뜨렸어.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반,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들도 포함이 되면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의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큰 틀에서 사회 정의, 사회 공익을 실현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면 내가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왔냐?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음원사재기는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예체능주 상표권 분쟁은 피해자 박영탁의 과도한 모델 사용료 요구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내용이다. 피의자의 방송이 이진호의 방송이 음원사재기 근절, 정당한 상표권 획득이라는 공익 실현 내지 혹은 사회 건전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진호의 주장을 부정하기 어렵고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동기가 내포됐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진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맞죠? 수사기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인정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 이진호가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 불충분하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적시해줬습니다. 적시해줬어.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하나하나 다 보시고 판단한 결과 최종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사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기가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내가 방송한 내용, 내가 말한 내용을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않아요. 뭘 가리냐? 내 말이 허위인지를 가리는 거야. 허위인지를. 허위를 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네가 이렇게 얘기한 증거 갖고 와. 자료 갖고 와. 확인하기 위해서 뭘 노력했어? 그래서 제가 증거 이렇게 이 자료가 있고요.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고요. 또 여기 검토를 해서 이 자료가 있고 이 녹취가 다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 하나하나 다 줬는데 훔치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불기소로 끝났다. 가장 핵심이 뭐냐? 공공의 이익. 분명히 뭐 자료로 남아있잖아.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걸었는데 하나는 명예훼손이고 하나는 이제 업무방해인데 업무방해 혐의라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인정되거든요. 근데 허위사실 유포하지 않았는데 업무방해가 될 리가 없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업무방해 혐의는 고소인은 피의자가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하여 방송 통편치, 광고 모델의 계약이 불발되는 등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진호는 허위사실 유포하지 않았기에 업무 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법 324조 1항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진호는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였거나 이렇게 써줬어. 진짜 고맙다. 검사님 감사합니다.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을 믿고 유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을 믿고 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그런 치는 분들이 있어. 이진호가 이게 허위 진실이어서가 아니고 허위 사실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렇게 하시지 그걸로 생각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검찰이나 경찰 통해서 입증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경찰이나 검찰이 이 자료를 다 보고서도
이진호가 거짓말인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속여야 가능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실무상으로 이 내용이 진실인지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뿐이지 검찰과 경찰들이 바보도 아니고 수사 기록을 다 들여다볼 거 아니야. 하나하나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통해서 이진호의 말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지 허위에 대한 인식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나도 이런 충분한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왜 가짜로 믿어? 그렇잖아.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인정할 만큼 자료가 확보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이 자료가 팩트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에서도 이 자료를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별지가 있어요. 별지가. 거기에는 무려 18건이었나? 제가 방송한 내용 하나하나를 다 짚어놨어. 이진호가 이래서 주고 이래서 주고 이래서 주고 이래서 주고 이래서 하나씩 다 걸어놨어. 그걸 다 뚫고 위험하다. 다 이거야. 하나하나 다 할까요? 하나하나 다 하는 거는 향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영탁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영탁씨 입장에서도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무법인 세종은 더 리스펙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다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취재를 했고 그 결과를 경찰과 검찰분들께서 인정을 해주셨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살게요. 파이팅!